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영화제작벙어리 언더플로어입니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비니입니다. 저는 원희입니다. 저는 진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영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볼 건데요. 미스백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웃기냐고. 네, 보셨던 것처럼 미스백은 아동학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충남 천안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나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정인 사건, 그리고 이모부가 물고문을 해서 아동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되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런 아동학대가 왜 일어났는지 배경이나 이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나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배경에 되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간에 뭐 갈등이나 폭력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예전에 아동학대를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이나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환경이라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특히 나는 약간 그 부모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자기가 커서 자기 아이한테 또다시 아동학대를 반복하는 그런 아동학대의 대물림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학대받은 아동이나 아니면 그 학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가의 가족이나 주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인은 학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러면 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뭔가 언니가 말한 원인들도 많이 영향을 주고 특히나 중요한 문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어릴 때는 좀 맞고 자라야 한다, 뭔가 훈육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 이런 만큼 뭔가 양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 특히나 뭐 최근에 있었던 아까 은지가 말했던 천안 사건이나 청년 사건 같은 거는 그 애들이 처음 당한 게 아니라 학대를 이미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은 상황에 뒤늦게 발견된 케이스거든. 심지어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애가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한번 신고를 했대, 의료진이. 근데 그 경찰이 양육자 말만 듣고 판단을 너무 미숙하게 해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야, 다시 집으로. 결국 그 애는 다시 재학대를 당해서 죽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미비가 아주 100%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실정적인 미흡한 부분이 뭔가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있는 것 같아. 진이는 그러면 일단 인식 문제나 그리고 약간 어떻게 일단 대처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준 것 같아. 그러면 비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나는 일단 뭔가 사법체계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 다른 범죄보다도 왜 아동학대 피해자가 좀 더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지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폭력 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에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이 이미 되었대. 그래서 나이와 이런 두려움의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만 폭력에 노출된 어린 아동들은 범죄의 두려움을 더 오래 겪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겪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또 자존감에 대한 결여 그런 것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상류층으로 가고 싶다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으로 뛰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미스백에 나왔던 주인공 상아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손세차는 아르바이트, 또 마사지샵의 마사지 아르바이트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단순 노동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걸 나는 생각을 했어. 되게 미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은희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를 사랑하면서 학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인용을 하는 말인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잖아. 좀 정신의학계에서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가해자들, 주로 아동학대 가정의 부모들은 충동성이 굉장히 높대. 그래서 아무리 법이 강화되더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학대의 순간에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충동성이라는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는데, 당연히 뭔가 그 신체적, 성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당연히 사랑하면서도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근데 나는 약간 은희 생각이랑 좀 다른데, 나는 일단 아이들 사랑하면서 학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약간 학대 행위자들이 자신의 학대를 사랑의 매라고 변명을 하면서 약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학대랑 훈육의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약간 전문가랑 시민이랑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 기준이 이제 확립이 되면은 약간 부모나 아니면 뭐 그 의무 신고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약간 나는 좀 중립적인 의견인데, 사실 그 미스백에서도 상아의 엄마가 학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주 양육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강하게 박혀있는 상황이잖아. 내가 찾아보니까 2019년 기준 한국 남성 기혼자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60분인데 여자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44분이래.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만큼 여자 양육자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러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은지가 말한 것처럼 좀 충동적으로 아이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양육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좀 사회적인 인식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런 게,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중립적인 의견인 것 같아. 나도 지니의 입장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데, 내가 아동복지법을 한번 살펴봤어. 근데 아동복지법의 제3조에서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제 그 아동복지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학대라는 것이 되게 당연한 말처럼 정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비혼모나 아니면 이혼모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육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이 기준이 되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아동학대의 잣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힘겨운 출산의 과정, 또 곧바로 이어지는 힘든 양육 생활, 그리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들을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런 잣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가 방금 되게 의견이 갈렸었는데, 뭐 부모 성향의 문제도 나왔었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를 여성의 지위랑 같이 생각도 해봤었고,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의 잣대가 너무 높다라는 걸로도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사회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우리 사회가 대처가 미흡한 거는 사실이잖아. 이 대처가 미흡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
대처가 미흡한 원인에는 뭔가 인식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직접적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신고 또는 이제 신고 의무자의 신고 등 다양한 이제 발견 사례들이 있을 텐데, 뭔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전 발견을 제외한 신고 같은 것들은 아동학대를 그저 훈육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아동학대를 그저 훈육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인식 때문에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인식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거는 동의를 해.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교육이 미흡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가 자기가 의무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 교사들은 이 아동학대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전문적인 교육도 힘들고, 만약에 학교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교육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그리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아동학대 교육을 한다 했을 때 부모들이 자신을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아동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라고 약간 여기는 것 같아서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경찰관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도 아동학대가 정확히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아동학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로 치지 않아서 결국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신고가 접수가 돼서 넘어갔어도 검찰이나 법원의 그런 처리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인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 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대. 그러니까 나도 인식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고, 또 특히나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인력 부족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기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시설을 다 합해봐야 전국 100개가 안 돼. 사실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런 인프라 문제도 나는 있다고. 맞아, 나도 찾아보니까 현재 한 개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5개 시군구의 그 일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건 처리에만 약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 측면에서 약간 미흡한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게 뭔가 인식 문제가 가장 거시적인 측면으로 대두했었고, 그리고 뭔가 인프라 문제, 경찰의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 그리고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크게 뭔가 제시가 됐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더 뭔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를 봤었는데, 일단 그 우리 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너무 중앙정부적이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가정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뭔가 정부에서는 교육청의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뭔가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학대는 이미 일어난 상황인데 거기서 뭘 교육청이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런 대책들이 너무 중앙정부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비범죄화되고 있다는 그런 건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에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아동학대 케이스가 4만 건이 넘는데 형사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처리된 게 267건 뿐이야. 그러니까 다 걸러진 거지. 거의 이 267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나 아니면 진짜 그 아동이 죽었다던가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고, 그리고 뭐 방임이나 언어적 폭력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집계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은 집계되지 않아서 계속 아동학대 범죄가 그 범위가 좁아지고 비범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뭔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한 판례가 많이 없다는 문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미흡한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보도록 할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일단 나는 그 아까 계속해서 얘기된 문제가 인식적인 차원의 문제였잖아.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어떤 사례를 아동학대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뭔가 아동학대 A to G를 전부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야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좀 주도를 해서 교육을 기획해서 이런 정보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도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간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들이 약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약간 학교나 교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아동학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인식의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계속 얘기했듯이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 찾아보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관리자가 현장 조사에 가서 학대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대.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뭔가 이런 권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기관으로부터 뭔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되면 아동은 결국엔 제약대 상황에 몰리게 되고 뭐 심각하게 정린이 사건이나 천안 사건처럼 그런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치밀하고 빈틈없는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진이가 이제 원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을 한번 찾아봤는데 영국은 일단 지방 정부가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학대가 이제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이를 바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해.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특성상 각 주 정부가 굉장히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이제 책임지고 있어서 좀 더 밀접한 수사가 거기에서 가능할 거고 또 활발하게 민영보호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좀 더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아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좀 교육 중에서도 학부모가 이제 아동학대를 주로 일으키잖아. 그래서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별하는 인식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심각한 훈육이 당연시되었던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도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몰고 가는 느낌보다는 아이를 정말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좀 더 학부모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그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보자면 뭔가 교육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복지 쪽일 거고 그리고 사법 체계는 그냥 사법 쪽일 거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의견이 다 종합돼서 우리 사회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찰, 사법제도 그리고 사회복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거지. 그 복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사법 체계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그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만으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복지만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울 거고 그래서 뭐 처벌을 할 때 꼭 징역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호 관찰이나 치료 명령 이런 조치로 범죄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하고 이런 사법 체계도 충분히 뭔가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법이 아동학대 가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아동학대 자체는 문제지만 이들 이렇게 방치한 사회의 책임도 묵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체계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뭔가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뭔가 개개인들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 측면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스백은 단순히 아동학대를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상아와 지은이의 연대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 사회 역시 개개인들이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